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등이 단수 공천으로 포함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의 조수진, 전복민, 이주환, 김용판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서른 이상원 의원이 탈당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종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상견례차 민주당을 찾아가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방문해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컷오프와 서른 의원 탈당으로 최고조에 달한 야당의 공천 갈등과 내일로 예정됐던 쌍특검 제표 결과 선거구 획정 처리가 미뤄진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영남권 지역을 비롯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4명이 처음으로 탈락하며 불패 기록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3선 이상의 중진이 경선에 승리하면서 정치 개혁을 위한 경선 득표 가감산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불패 지적을 받아온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처음으로 초선과 비례대표 현역 의원 4명이 탈락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살펴보면 4선의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고 울산 남구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고 경기 분당 을에,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결선 투표 끝에 비례대표 초선인 조수진 의원을 꺾고 서울 양천 갑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장차관 출신 예비 후보도 현역 의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경북 김천 송원석 의원이 김호전 전 국토부 차관을 이겼고 3자 대결을 펼친 3선의 김상훈 의원은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꺾고 대구시 서구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초선의 전복민 의원을 누르고 부산 수영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5선의 대구시 수성구 갑 주호영 의원과 3선의 부산 진구을 이현승 의원이 15% 감산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공관위는 경선 과정을 후보자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여론조사 선정부터 경선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개했었고.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취소하자 이를 비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조금 전에 해왔어요.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양당 원내대표가 쌍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 대해 선거구 조정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원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했다는 게 윤 원내대표 설명입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고조되면서 심리적 분당 사태란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 서른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에 더는 있을 수 없다며 결국 탈당했고 컷오프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당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비이재명계 5선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당을 방탄수단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교도소를 안 갈지만 생각하며 타협 없이 독선에 가득 찬 오만한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혀 탈당을 공식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5명이 됐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도부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최고위원들께서 몇 날 며칠이라도 밤을 새워서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재고해 주십사.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지도부가 문재인 정권과 친문, 비명 반대파 심판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당을 결심한 의원이 10명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지역으로 정해 사실상 공천 배제란 해석이 나옵니다. 홍 의원은 도덕성 문제와 사법 리스크 등의 논란이 없는데 경쟁력 부족이 말이 되냐며 반박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 지역구 서울 성북을도 전략지역이 됐는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친명계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 주자로 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친명계 5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 지역구도 전략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의원은 친명이란 이유로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돼야 하냐며 경선 기회를 달라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종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 반발과 탈당에 대해 미리 정해진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가 골라지고 있다며 질 것 같으니 경기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민주당은 함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야권 소식 정리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을 찾아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고 정치개혁을 이뤄내자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정당들이 자유경쟁할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1대 국회 안에 교섭단체 기준을 5석 정도 내리고 다음 국회에서는 결선투표제와 총리추천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무슨 재정 파탄이니 뭐 아주 비현실적인 방안이니 그거는 정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는 거다. 저는 이제 정부 말만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여당에서 좀 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개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고보조금을 특별 당비기부 형태로 반환하라고 말한 데 대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조금 반납을 위해 당비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 공격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 걸 알고 있지만은 위성정당, 위헌정당은 애초에 기획부터 탄생까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다면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탈당한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습니다. 박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서 참된 민주정당 건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의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엄상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한 심리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질문에 엄 후보자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였는데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도 비교적 이 후보자 자체 논란은 없지만 총선을 앞둔 청문회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 청문회 분위기를 살펴보려면 이 청문회 당일 이 조간에 어떤 의혹들이 보도가 되는지를 그렇죠. 짚어봐라 이런 말씀을 네. 드린 적이 있는데 외워질 것 같아요. 네, 어제 조간도 그렇고 오늘 네. 조간도 그렇고 정리해보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나 이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의 개인의 논란을 다루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이 대신에 두 후보자의 발언이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거든요. 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낙마에 초점을 맞춰서 화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여야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이 대법관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검증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청문회도 둘 다 6시 전에 비교적 일찍 끝났거든요. 네. 이 그나마 엄상필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을 들어서 야당에서 이 사적 인연이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이 10년에 한 번 정도 본 게 전부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신숙희 후보자의 경우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물었고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묻는 방식으로 네. 이 여야의 신경전이 그나마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두 후보자 모두 이 현직 판사 신분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다 보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나 또 재산 신고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었거든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분위기를 좀 알려면 조간에 보면 된다. 이 공식이 이번에도 통했네요. 네, 이 공식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컷오프에 반발을 했습니다. 탈당을 할까 싶었는데 탈당은 안 했더군요. 또 그리고 서른 의원은 20년 만에 또 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했고 특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게 지금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역시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었을 때 2월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양산 회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네. 문 대통령이 이 개파와 관계없는 공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천을 당부했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 줄줄이 친문계들이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고 또 친문계의 황태자이자 좌장으로 평가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컷오프가 되면서 이 잡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임 전 실장은 입장을 내면서 친명과 친문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대선 때 이재명 대선 캠프 쪽에서는 친문계가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공공연하게 터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선 캠프 쪽에서 거절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민주당을 명문정당으로 만들고 용광로 통합을 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면서 재고를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선의 이 서른 의원도 오늘 탈당을 선언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움직이진 않겠지만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냥 있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또 4선의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 역시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결정돼 사실상 컷오프가 됐다는 얘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한겨레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당 지도권을 놓고 경쟁할 만한 이들을 모두 정리하는 공천을 한다라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친문계에서 핵심이나 또 좌장격으로 활동한 이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친명 성격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시사하고 또 전화를 3번 하면 받아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던 전략공천위원이 사퇴를 하는 등 민주당
민주당 내부에선 공천 과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4년 동안 노력해서 재선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인에게는 이 국회의원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간절한데 문제는 이를 결정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이 또 유튜브라는 곳에 출연해서 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밝히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겠죠. 특히 친명 성격으로 평가받는 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 공천 배제, 컷오프를 예고한 박영훈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결국 논란 끝에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출연해서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된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거나 내가 임종석 전 실장이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 거다. 임종석 실장의 전화를 기다리겠다. 잘 봐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 3번쯤 전화하면 그때 한 번 받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비록 사퇴는 했지만 문제는 이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재정 의원 역시 맡았던 역할을 그만두고 포기를 했고요. 특히 전해철 의원 등 아직 친문계의 자장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서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천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내용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간절한 자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논란이 된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공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뉴스를 보면 참 그 민주당 이야기가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물론 비명 행사 등 이 공천 내용을 다룬 내용이라지만 거꾸로 이 정치는 또 화제성, 이슈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공천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다룰 땐 좀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기계적으로 좀 좌우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최근에 이 보도들을 보면 주된 뉴스는 민주당 공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거꾸로 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의 손으로 이 운동권 세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분명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의 고민은 이런 주목도가 낮다는 걸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또 정치개혁을 선언했고 여러 정책들을 내놨지만 이 정작 공천에서는 제대로 된 물갈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려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앞선 그 리포트, 첫 번째 리포트에서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조수진, 전복민 등이 또 탈락했다 이런 걸 또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전복민,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요. 또 특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구가 황희민주당 의원이고 비례의원으로 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번 예비후보에 나간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초선의 이 컷오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죽하면 이 오늘 동아일보 같은 보수 매체에서도 이 늑다리 공천이다, 늙은 공천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어제자 기준으로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2곳의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40대 이하가 18명에 불과한데 이는 13.6%에 불과하고요. 이마저도 대부분 험지에 배정이 됐습니다. 여성 비율도 9%에 그쳐서 21대 총선의 10%가 넘었던 거에 비해서 낮아졌고요. 당연히 평균 연령은 56세에서 58세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선을 거쳤다지만 다선을 한 현역 의원들의 메리트가 그대로 작동을 하면서 새 얼굴 등장이 좀 요원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국민 추천제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개혁신당도 상당히 바쁘겠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 탈당 인사들에 대해서 이 러브콜을 물밑에서 좀 이렇게 보내느라고 좀 상당히 바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이 탈당을 선언했던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게도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특히 이 영등포갑 지역구는 아직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의 합류 가능성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김영주 의원이자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한 인사 중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인사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3명입니다. 이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시흥시장을 3선이나 한 김용식 전 시흥시장인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 기반을 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양주나 시흥 모두 국민의힘이 지역 기반이 약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참여한 이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남양주시 병에서 출마를 준비해왔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단체로 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시흥시에서도 이 예비 후보들의 비슷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인재난을 겪는 여야 모두 상대방 당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을 다시 데리고 간 민주당 역시 같은 의미겠죠. 당의 포용력도 보여주고요. 스펙트럼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동안 해당 정치인의 행보와 발언, 이 부분이 당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격차가 얼마가 되는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이 아직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장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당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일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총선 필승 결의대회 일정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만을 중심으로 한 필승 결의대회가 아닌 시민들을 많이 뵐 수 있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들께 직접 다가가자는 한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 지도부는 수도권 격전지 등 전략 지역을 선별해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체력 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도 세제 혜택을 주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 체제를 갖춘 개혁신당이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지역구 신청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공관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20, 3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심사비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동훈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되고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위성정당 홍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입니다. 불출마 이유 중에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 때부터 비례정당 선거 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한 위원장. 공직선거법 제88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보자 신분이므로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신분이 아닌 한 위원장은 이 금지 조항에 적용받지 않고 국민의 미래 선거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당대표도 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당적은 하나로 복수 당적은 금지됩니다. 국민의 미래 당대표를 맡으려면 국민의 미래 당원 자격이 필요하죠.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인 한 위원장은 국민의 미래 대표를 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국민의 미래에서 직책을 맡는 건 가능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 등 위원장의 직함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위성정당이 처음 출연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펼쳤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했었죠.
각각의 위성 정당의 홍보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게 된 한 위원장과 이 대표.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도체 벨트 구성입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개혁신당. 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 지역구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 전권을 진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출마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본인은 지금 내심 어디로 갈 건가를 아마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거기가 자기 고향도 되고 보수성이 강한 곳이니까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맡길 수 있지 않나. 개혁신당은 젊음, 청년, 미래, 기술, 희망 이런 우리의 어떤 지향점,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내보일 수 있는 곳은 경기 남부 K벨트 반도체 벨트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이미 지역구를 정했을 거라고 밝히면서도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출마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내보일 수 있는 경기 남부벨트, 반도체 벨트에 합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 TK 지역 출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대구에 어디 출마한다 그러면요. 저격 공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지원이 올 테고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이 대표는 TK 지역에 출마할 경우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타당에서 저격 공천을 할 수 있다면서 TK는 유력 후보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거주가 많고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으로 출마지를 선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죠. 이 대표는 동탄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탄의 경우 지역구가 나뉜다면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동탄 지역이 분구돼 이 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화성을 현역 국회의원이자 해당 지역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원욱 의원 그리고 인근 용인갑에 출사표를 낸 양향자 의원과도 공약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출마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 과연 이 대표는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뇌관이 터졌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갈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를 재고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 현재 시민들과의 만남, 포스터도 이제 붙여놨었는데 왕십리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는 그런 만남을 또 갖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른 의원도 이제 탈당을 했고요. 또 공천 갈등의 핵심이었던 만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가 파장이 이제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 선까지 번질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재편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쨌든 임종석 컷오프의 의미, 향후 민주당이 공천을 둘러싼
전개 방향, 총선에 미칠 영향 등등을 뭐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한 게 상징적인 거였던 건데요. 네.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을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친문, 친명, 호남.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당 지지율 하면 30% 내외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이 세 그룹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2030 여성이 추가되고 수도권 50대 화이트 칼라가 추가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지난 대선 정도의 지지율이고 거기에 이제 2030 남성이 추가되면 그게 일종의 촛불 때 있던 지지율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당의 공천 갈등이라는 건 당 지지층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 지지층을 두 갈래 세 갈래로 익혀가지고 원래는 요거를 종잣돈 삼아가지고 중도 확장을 해야지 선거에서 이렇게 이길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네. 양쪽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그런데 중도 확장은 1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나 한강벨트 공략할 때 지금 당 지도부는 친문을 공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을 지지층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어떤 당의 분란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에서 임종석은 좀 공천을 해라.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명문정당이 유지된다. 명문정당이라는 워디가 어떤 친명과 친문을 상징하는 이제 주류 말인데 명문정당.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홍영표 의원께서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 됐다라는 표현이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오히려 공천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서 하는지 뭐 이해가 가다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매우 큰 어떤 오판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갈등은 필연이고 탈당은 자유다. 뭐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 측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인지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선택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이미 최고의 의결로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그 지역의 후보로 지금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고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언행을 보면 자기는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정치권에서 오래 단련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데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 궤적을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으로 해갖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의 맥을 잘 못 잡은 데다가 이제는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그 한마디가 신의 한 수였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성격의 일면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쓴소리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나서서 저는 친명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컷오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묶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지역구가 네. 과거에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연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충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떨어져서 연대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또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의 한마디가 네. 대중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요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호남이고 또 충청도고 또 수도권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의 경우의 수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제 왕십리에서 네. 인사를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구심점으로서 가장 포텐셜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임종석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친문의 거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명문 정당을 얘기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 3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걸 다 그냥 싸그리 무시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거의 친문 지지자들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호남인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도 사실 처음 우리가 보는 일이라 네. 이것에 대해서 40일 남은 총선의 결과까지 예단하기에는 네. 40일이 아주 넘쳐나지도 않지만 부족한 일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그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킨 그 의미, 이유. 그 상대 후보가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흔히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이제 관측하고 있는 향후 이제 그 올해 그 이제 대표 네. 이제 새로 선임하는 그런 이제 그 전당대회 포함해서 네. 라이벌로 부상하는 것을 싹을 자르기 위한 것인지 뭐 어떻게 보시는지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그 왕심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이대로 또 전략공천이 뭐 그냥 굳어질 그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거치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전략공천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99.99%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번복은 안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있기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마침 이제 임종석 의원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구에 살고 있지만 네. 성동구. 네. 2000년 총선부터 이제 배지를 달았어요. 임종석 전 의원이. 네. 그래서 임종석, 그다음에 한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했는데 현재 구청장이 정원오 구청장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홍익표 의원, 구청장은 정원호인데 한 분은 친구가 한 분은 정원호 청장은 임종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지역을 관리하던. 네. 그래서 지금 전현희 그 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내보내는 거는 홍익표, 임종석 정원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천시킨 거야.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날리고, 네. 그러니까 뭐 이길지 질지야 가봐야 알겠지만 윤희숙 그 전 의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날리고 상대적으로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을 거기다 내보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거판을 좀 읽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나마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한 판국을 약간 마치 버리는 카드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라는 당이 역대 이제 항상 대통령을 배출한 게 중요한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을 최근에 이제 배출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당의 더 주류는 친문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제 한 축으로는 과거에 이제 동교동계가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임종석 저는 이제 전 비서실장이 홍영표 의원도 좀 비슷한데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네. 그리고 탈당할 가능성이 낮은 거는 이 당의 원래 주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선 다자구도로 가가지고는 거의 선거에서 이기는 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대선 후보급이 아니면 쉽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반발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그게 탈당으로까지 그렇죠. 줄탈당으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반발을 하고 네. 4월 10일 날 네. 지금 이제 뭐랄까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정당이라는 조직과 사회운동이라는 조직은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네. 저는 정당의 매력 중에 하나는 KPI가 분명한 조직이라 생각을 해요. 핵심 성과 지표가 분명한 조직이거든요. 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윤이라든가 영업 매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다수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서 뭔가 엄청나게 성과가 안 좋을 경우 네. 일단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은 뭐 개딸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이 됐건 뭐가 됐건 있다 하더라도 네. 선거 결과 딱 나오는 순간 이 없던 화도 막 생기면서 당신 뭐 한 거야? 라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친문 진영이 4월 10일 이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색이 결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지금 이제 화가 나니까 이런저런 말은 내뱉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화가 나는 만큼을 액션을 했을 경우에 얻는 실익이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서른 의원 얘기한 것처럼 총선 이후에는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의 선택과 이제 행동보다는 4월 10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이후에 실제로 액션할 건 많지 않다.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서른 의원이 이제 탈당을 선언했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연락 중이다라고 밝혔고 홍영표 의원은 또 이제 탈당을 시사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최대 10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영순 의원도 옷을 이제 갈아입었고요. 줄 탈당이 어떻게 뭐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소수가 있을 것이고 네. 아예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제3자가 어부지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왜냐하면 표가 네. 갈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탈당을 생각했으면 재고해달라라는 그러한 그 어필을 안 했겠죠. 그리고 오늘 왕십리에서 저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는 네. 본인이 과거의 어떤 학생 운동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를 반추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지금 구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네. 여기서 당이 결정해주는 또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돼서 간다? 그거 너무 구차하고 임종석이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아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 소장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부 투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배지는 못 달아도 네. 4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했을 때 네. 본인이 당대표로 뛰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번 선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을 뽑아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친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호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도모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좀 더 민주당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사명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금 친문이었지만 지금은 친명이에요 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친문이었다가 친명인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힘이 빠지면은 또 다른 누군가의 친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네. 든다면은 친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뭐 자만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임종석 전 실장이 우리가 주인인데 어딜 나가냐 이런 이제 뭐 발언을 했다고 이제 전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발언 저희의 이번 행보의 끝이 좀 어디로 규착이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공천 상황이 요새 하도 굉장히 뭐 그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들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PK를 포함한 24개 지역구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지역구 또 인물이 김기현 전 대표. 경선 결과가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경선 통과를 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통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기에는 험지에는 신인 또 중장년 남성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둘러싸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공천에 대한 평가 최병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박맹우 지금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후보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씨도 예전에 울산시장을 하셨고 그 두 분 다 센 분이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김기현 전 대표가 이겼던 경우에 해당하고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오른 수치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살짝 올랐다 그럴까요? 한 뭐 1, 2, 3, 4 정도 오르는데 민주당이 7, 8, 9가 막 팍팍 빠지는 물론 조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득점, 본전, 실점으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은 본전에 가까운 득점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2월 내내 그 우리 임혁백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게 2월 5일이에요.
설날이 2월 10일이었고 이제 그날이 2월 5일이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한 달 내내 서로 지지고 복구하는 것만 지금 내부 갈등 얘기만 뉴스가 완전히 도배를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뭔가 박수 받을 만한 뉴스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큰 틀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반사 효과. 가만히 그냥 본전치기 비슷한 것만 하고 있으면 네. 민주당 지지율이 알아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몇 명 바뀌긴 했지만 뭐 한 3명 정도의 현역이 날아가고 거의 나머지는 다 현역 불패인데 네. 저는 이거의 가장 큰 효과는 이준석 효과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우고기 같은 걸 좀 선물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분당을 하면서 개혁신당을 만들면서 계속 이제 허은하 최고라든가 등등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도 10명 이상이 합류할 예정이고 뭐 영남 중진들이 포함돼 있다. 뭐 이삭줍기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쪽 분들을 만나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되고 있는 분이 아무개 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무게감 있는 분들, 뭐 심지어 뭐 주호영, 김무성 뭐 등등 이런 분들도 얘기될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영남 중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 개혁신당으로의 합류를 저지하는 거 역점을 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잡음, 이탈 방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역분들한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에게 한우고기를 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공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우고기는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가장 극적으로 도와준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예요. 요번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에서 임종석 실장을 타겟으로 삼았지만 그건 잘못된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은 미리 속단하기는 이를지 모르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장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 언제 떴느냐? 매우 역설적이지만 유난 갈등으로 떴어요. 사실은. 그때 뭔가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촉발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그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물갈이 될 대상이 저는 김기현 전 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 김기현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금 중장년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공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지만 정말 산무 공천이에요. 우선 군말이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도. 네.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그다음에 감동 없고 신인 없고. 그리고 이제 신인 중에 오늘 경선에서 승리한 구자룡 같은 이제 그 변호사도 있지만 네. 젊은 사람들인데 왠지 젊은 결기나 쓴소리를 하고 반골 기질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권력의 가장 앞에 서서 권력을 옹이하고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중심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네. 이 전체 과정에서 그럼 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안정권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느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도 그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쌍특검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적으로 갔는데 오늘 그 쌍특검 재표결의 날짜는 또 연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 정치가 뭐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것까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지금 쌍특검을 연기한 거는 민주당이 철저히 그 쌍특검을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윤재호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해 왔다고 이제 밝혔는데 민주당이 왜 그동안 미뤄왔던 쌍특검 표결 29일에 하겠다고 이제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었는데 뭐 내일 안 하겠다고 한 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선거제 결정 방식을 계속 연기했어요. 연동형을 하냐 병립형을 하냐. 그거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뭐였었냐면 당내에서 이제 연동형을 지지하는 사람과 병립형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비슷한 비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 균열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 균열적 이슈가 왜냐하면 이제 뭐 쌍특검이라든가 대외적인 전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연기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 분란이 약간 속된 말로 정말 약간 아사리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표결을 했을 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나오거나 뭔가 좋은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어떤 시끄러운 상황을 좀 연기하자라는 좀 약간 임시 방편책에 가까운 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쌍특검 표결에 대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단속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상황이 민주당 공천 요 작업 상황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민주당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 우려 때문에 바로 이게 미뤄진 게 아니냐, 미룬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인가요? 네, 그 심지어는 그런 해석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무기명으로 하니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검이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가 잣대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러한 계산이라든지 또는 개인적 공천과 관련된 이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평론하는 사람들도 단 심정적으로는 착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국민의힘의 영남과 강남에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쌍특검 표결이 만약에 4월 1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친윤 윤핵관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슈는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니면 한 분이 뭐 하시겠습니까?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저는 좀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보면은 윤핵관 공천을 전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역 교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또 너무 개혁을 뭐 다 이렇게 개혁할 생각은 전혀 없냐라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까지를 의식한다 그러면 약간의 개혁 공천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예, 정 의원님. 개혁 공천을 해야 되죠. 여기 단 한 명이라도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검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지금까지 굉장히 마치도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했던 공천이 한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정치 어제도 제가 이 코너 다른 코너에서 정치 생물이다는 말을 했는데 또다시 29일 이후에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 논의하고 있는 그 이슈들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아무튼 4월 10일 총선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